안녕하세요. 저는 오정숙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창문을 열자 훅 끼쳐오는 아스팔트 열기에 숨이 턱 막히는 전형적인 8월의 오후였습니다. 거실 창가에 둔 난초 잎사귀에 내려앉은 먼지를 젖은 헝겊으로 닦아내고 있었죠. 남편이 살아생전 애지중지하던 것인데 이제는 온전히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잎을 하나하나 닦아낼 때마다 먼저 간 남편의 얼굴이 어른거리는 것 같아 저는 매일같이 난초를 돌보곤 해요. 텔레비전에서는 한가로운 주말 드라마가 재방송되고 있었지만 제 눈과 귀는 온통 창밖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산다는 건 조용하던 제 일상에 새로운 규칙과 소음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때였어요. 현관문 도어록 해제되는 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 며느리인 수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언제나처럼 딱 떨어지는 정장 차림이었죠. 손에는 서류가 들린 듯한 가방 하나만 들려 있었고요. 주말인데도 회사에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모양이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야 주말이 어디 있고 평일이 어디 있겠어요. 제 아들만 해도 밥 먹듯이 야근을 하니까요. 수민아, 회사 가니? 제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수민이는 현관에서 구두를 신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아이고, 주말인데 고생이 많다. 저녁은 먹고 들어올 거니? 아마도요. 늦을 것 같으니 저녁은 진우 씨랑 두 분이서 챙겨 드세요. 딱딱하고 사무적인 말투. 결혼하고 1년이 넘도록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어요. 살갑게 다가서려 해도 며느리는 늘 일정 거리를 유지했죠.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요즘 애들이 다 저렇지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억지로 이해하려 노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운전 조심하고. 저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어요. 당연히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기 차를 몰고 나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작년에 아들이 큰맘 먹고 뽑아준 번쩍이는 새 차가 주차장에 고이 모셔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의 다음 행동이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선 며느리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대신 1층 현관을 지나 아파트 단지 안을 가로질러 걸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난초잎을 닦던 손을 멈추고 창가에 바싹 다가섰어요. 어디 가는 거지? 누구 만나서 같이 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죠. 며느리는 아파트 정문을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가 그곳이었던 것처럼요. 정문 경비실을 지나 인도에 선 며느리는 익숙하게 스마트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몇 번 두드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노란색 택시 한 대가 며느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뒷좌석에 올라탔고 택시는 금세 대로변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멀쩡한 새 차를 놔두고 왜 택시를? 그것도 집 앞에서 바로 탄 것도 아니고 굳이 아파트 정문까지 걸어 나가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어요. 처음에는 기름이 떨어졌나? 하는 아주 단순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면 약속 장소가 주차하기 복잡한 곳이라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며느리의 행동은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나는 차를 두고 나간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려는 듯한 느낌이었달까요? 그날 제 마음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의심의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저녁상을 차렸죠. 낮에 있었던 일을 바로 꺼내기보다는 일단 분위기를 살피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생선 굽는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다녀왔습니다. 왔니?
얼른 손 씻고 와. 밥 먹자.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고 욕실로 향했어요. 잠시 후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고, 늘 똑같죠, 뭐. 부장님은 또 이상한 걸로 트집 잡고, 그래도 월급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참아야죠. 아들은 밥을 크게 한술 뜨며 투덜거렸어요. 저는 아들이 밥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제가 더 잘 챙겨줘야죠. 한참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저는 슬쩍 본론을 꺼냈습니다. 참, 진우야. 수민이 말이야. 수민이요? 수민이가 왜요? 오늘 낮에 어디 나간다면서 택시를 타고 가더라. 지하 주차장에 차는 놔두고. 제 말에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어요. 아, 그랬어요? 피곤했나 보죠. 주말에도 출근하면 운전하기 귀찮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새 차 뽑은 지 얼마나 됐다고. 차 아까워서 그러는 건가? 에이, 설마요. 수민이가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그날그날 컨디션 따라 그러는 거겠죠.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제 걱정을 그저 예민함으로 치부하는 듯 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반갑게 자리에서 일어나 며느리를 맞았죠. 수민아, 이제 왔어? 고생 많았네. 저녁은? 먹었어. 당신은? 어머님이랑 식사했고. 응, 방금 막. 당신 오니까 딱 좋네. 며느리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려 했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제 마음속 의심은 밤새 저를 괴롭힐 게 뻔했습니다. 아가, 잠깐만 이리 와서 앉아보렴. 제 부름에 며느리는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 표정에는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려고 하는 듯한 귀찮음이 서려 있었죠. 왜요, 어머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낮에 보니 택시를 타고 나가던데. 차에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에게서 돌아온 대답은 제 마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에 던져둔 자기 가방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그게 편해서요, 어머님.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부연도 없었어요. 심지어 말투는 지극히 건조하고 쌀쌀맞았죠. 편해서. 그 말은 제 모든 질문을 단칼에 잘라내는 무기처럼 느껴졌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꺼봐요, 어머니. 제가 피곤해서 그럴 거라고 했잖아요. 수민아, 얼른 들어가서 쉬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며느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저와 아들에게 가볍게 고개만 까딱하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방문 소리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어요. 식탁에는 저와 아들, 그리고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그러지 마세요. 수민이도 회사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그냥 차에 문제 있나 해서 물어본 거잖니. 어머니 말투가 꼭 취조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피곤한 사람한테. 아들의 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들 눈에는 제가 그저 며느리를 못 잡아먹어 안달인 시어머니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죠. 서운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태도보다 제 마음도 모르고 아내 편만 드는 아들이 더 야속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제대로 소화도 못 시킨 채 자리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의 잔상만이 어둠 속에서 둥둥 떠다녔죠.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 그냥 그게 편해서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편해서? 뭐가 그렇게 편하다는 걸까? 자기 차를 몰고 나가면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만 타면 현관 앞까지 오는데 굳이 정문까지 걸어 나가 택시를 기다리는 게 더 편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이건 분명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 차에 문제가 있는 게 틀림없어. 저는 마지막 남은 합리적인 의심을 붙잡고 싶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할 차에 결함 같은 게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저나 아들이 걱정할까봐 혼자 서비스 센터라도 다녀오려고 그랬던 걸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확인해 봐야 했어요. 이대로 밤을 지새우면 병이라도 날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들의 숨소리를 뒤로 하고 살금살금 방을 빠져나왔어요. 며느리 방문 앞을 지날 때는 숨소리마저 죽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닫을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했고요. 밤늦은 아파트 복도는 서늘한 공기만이 가득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저는 익숙한 주차구역으로 향했어요. 며느리의 차는 늘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죠. 저 멀리 하얀색 세단 한 대가 주차장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게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흠집 하나 없이 매끈한 표면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뽑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새 차였죠. 저는 먼저 차 주위를 한 바퀴 빙 둘러보았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는지 어딘가 긁힌 자국은 없는지 샅샅이 살폈어요. 하지만 차는 완벽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는 운전석 쪽 창문에 바싹 얼굴을 가져다 댔습니다. 손으로 차양을 만들어 안을 들여다보았죠. 어두컴컴했지만 계기판의 불빛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리는 기름 게이지였습니다. FFULL 문자를 가리키는 바늘이 선명했어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기름도 가득 차 있고 외관도 멀쩡하고 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며느리는 제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편해서라는 그 한마디 뒤에 무언가 다른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었어요. 그게 대체 뭘까? 왜 며느리는 멀쩡한 자기 차를 유령처럼 주차장에 세워두고 위험하고 불편하게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걸까? 저는 차가운 차체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싸늘한 공기가 폐부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단순한 의문을 넘어 이제는 배신감마저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라면 적어도 시어머니인 제게는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저토록 철벽을 치는 걸까?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비밀을 제 손으로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겠다고요. 평화롭던 우리 집의 균열을 일으키는 그 정체를 알아내기 전까지 저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온 뒤로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차갑게 식은 몸을 이불 속에 우겨 넣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지는 기분이었죠. 기름 게이지의 선명한 바늘과 먼지 하나 없이 매끈하던 차체가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은 이제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 되어 제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어요. 대체 왜? 라는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을 찾을 길은 막막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이 일의 진실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며느리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부엌에서 들그락거리는 소리에 아들 진우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좀 더 주무시지. 나이 들면 아침잠만 없어진다.
얼른 씻고 와. 해장국 끓여놨어.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평소와 같은 아침을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제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죠. 잠시 후 며느리도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제 저녁의 냉랭함은 어디 가고 말끔하게 화장까지 마친 얼굴이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일어났니? 와서 아침 먹어라. 네, 어머님. 짧은 대답과 함께 식탁에 앉는 며느리의 얼굴을 저는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저 태연한 표정 뒤에 대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죠. 침묵을 깬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수민아, 오늘 저녁에 우리 팀 회식 잡혔어. 아마 좀 늦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저녁은 나 혼자 먹어야겠네. 미안. 갑자기 잡힌 거라. 끝나고 바로 전화할게. 두 사람이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어젯밤 아들한테 느꼈던 서운함이 다시금 고개를 들었어요. 제 아들이지만 결혼하고 나니 정말 남의 편이 된 것만 같았죠.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며느리를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가, 오늘도 택시 타고 출근할 거니? 제 질문에 며느리의 숟가락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들의 눈치도 살짝 살피는 것 같았고요. 네. 아마도요. 아니, 왜 그러는 거니? 내가 어제 주차장에 내려가서 네 차를 봤는데 아무 문제 없던데. 기름도 꽉 차 있고. 그런데 왜 자꾸 차를 놔두고 다녀? 혹시 운전하기 무서운 일이라도 있었어? 저는 일부러 무서운 일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어요. 혹시라도 사고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다면 제 걱정스러운 질문에 마음을 열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제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어머님, 제 차까지 확인하셨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얼음장 같았어요. 순식간에 부엌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죠. 그게 아니라 혹시 차에 문제가 있는데 네가 말을 못하는 건가 싶어서.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택시 타는 게 여러모로 편할 때도 있고요. 어머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말은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를 완벽한 타인, 간섭하지 말아야 할 외부인으로 규정하는 말이었으니까요. 보다 못한 아들이 결국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왜 그러세요? 수민이가 편하다잖아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른 건데 어머니 방식만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나는 그냥 걱정이 돼서. 그 걱정이 수민이한테는 스트레스일 수 있다고요. 제발 좀 그냥 놔두세요. 저희도 이제 성인이에요. 아들은 제 말을 자르고 며느리의 역성을 들었어요. 심지어 저를 나무라기까지 했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이 마치 한 팀처럼 저를 몰아세우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서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반도 넘게 남긴 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먼저 나갈게. 다녀오세요, 어머님. 차가운 인사를 남기고 며느리는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아들 역시 입맛이 떨어졌는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한데요. 당분간 수민이 일에는 신경 좀 꺼주세요.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이에요. 진우, 너 엄마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수민이를 몰아붙이시잖아요. 이러다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 생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출근 준비를 위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은 저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그저 가족을 걱정한 것뿐인데 돌아오는 것은 의심과 원망뿐이라니요. 하지만 그 서러움은 이내 분노와 오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똘똘 뭉쳐서 나를 따돌린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저는 이 문제를 혼자서라도 반드시 파헤쳐야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저와 며느리는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아들은 중간에서 눈치만 보며 두 사람을 번갈아 살폈죠. 저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며느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는 며느리의 방을 청소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평소에는 각자 방은 각자가 치우는 게 원칙이었지만 그날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단서를 찾기 위한 저만의 수사였습니다. 며느리의 방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흐트러진 곳 하나 없이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죠. 저는 일부러 더 꼼꼼하게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책상 위를 닦고 화장대를 정리하면서 혹시라도 수상한 물건이 없는지 눈을 크게 뜨고 살폈어요. 하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실망감이 밀려올 때쯤 제 눈에 책상 아래에 놓인 작은 쓰레기통이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그날은 달랐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쓰레기통을 뒤지는 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으니까요. 하지만 어차피 버릴 쓰레기인데 뭐 어때 하는 자기 합리화와 함께 저는 결국 허리를 숙였습니다. 쓰레기통 안에는 화장솜과 몇 가지 과자 봉지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별거 없구나 하고 일어서려던 순간 구겨진 종이 뭉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 펼쳐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을 펼쳐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남에 있는 최고급 백화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날짜는 불과 사흘 전.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바로 구매 품목이었습니다. 실크 넥타이 블루라고 적혀 있었어요. 가격은 무려 4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성용 넥타이. 그것도 이렇게 비싼 걸 대체 누구에게 선물하려고 산 걸까? 가장 먼저 떠오른 건 당연히 아들 진우였어요. 아들 선물인가? 하지만 아들 생일은 아직 한참 남았고 결혼 기념일도 아니었어요. 특별한 날이 아닌데 이렇게 고가의 선물을 할 리가 없었죠. 그렇다면 설마 제 머릿속에서 절대 떠올리고 싶지 않았던 최악의 가설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다른 남자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택시를 타고 다니는 이유, 저에게 쌀쌀맞게 구는 이유, 모든 것이 이 가설 하나로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자신의 동선을 숨기려고 일부러 택시를 이용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이었죠. 저는 영수증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습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어요. 방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모든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요. 며느리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 주말에 어떤 약속을 잡는지 모든 것이 저의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더욱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며칠이 지난 주말 아침이었어요. 며느리가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가니? 네, 친구 좀 만나고요. 그래. 어디서 만나는데? 마침 나도 시내에 볼 일 있는데 가는 길이면 태워줄게. 저는 일부러 차 열쇠를 손에 들고 흔들어 보이며 제안했습니다. 며느리의 반응을 떠보기 위한 저의 회심의 한 수였죠.
제 제안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당황한 듯 파르르 떨리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사양하지 말고. 어차피 나가는 길인데. 기름값도 아끼고 좋잖니. 정말 괜찮아요. 제가 들를 데가 좀 많아서요. 어머님 번거롭게 해드릴 수 없어요. 며느리는 완강하게 거절했어요. 들를 데가 많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뻔한 핑계였죠. 그 모습은 오히려 제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제가 태워주는 것이 불편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조심히 다녀오렴. 저는 애써 태연한 척 말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게서 도망치듯 서둘러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곧바로 창가로 달려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지하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 정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노란 택시가 며느리를 태우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정체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저 영수증의 주인, 그리고 저 택시의 목적지. 그 모든 것을 알아내기 전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번에는 저 택시의 뒤를 직접 쫓아가 보기로요. 며느리에 대한 의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고급 넥타이 영수증과 저를 극도로 피하며 택시를 고집하는 며느리의 태도는 제 머릿속에서 외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완성시키고 있었죠. 며칠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미행을 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만약 내 추측이 틀렸다면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하지만 이대로 의심만 품고 사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결국 위험한 선택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며느리가 연차를 냈다는 소식을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평일 낮에 쉬는 날이라니 미행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이었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하며 며느리가 외출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어찌나 세차게 뛰는지 금방이라도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드디어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평소에 딱딱한 정장 차림이 아닌 제법 멋을 낸 원피스 차림이었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공들여 한 듯 했고요. 그 모습에 제 심장은 더욱 불안하게 요동쳤습니다. 누굴 만나러 가기에 저렇게 꾸몄을까? 나가니? 네, 어머님.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잘 다녀와라. 저는 최대한 무심한 척 대꾸하고는 며느리가 현관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둘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리 챙겨둔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 가방을 둘러맸어요. 창문 틈으로 며느리가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저는 숨을 죽이고 뒤따라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데 꼭 나쁜 짓을 하러 가는 사람처럼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아파트 정문을 빠져나오자 며느리가 막 택시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차에 시동을 걸었어요. 다행히 신호에 걸려 며느리가 탄 택시가 바로 출발하지는 않았죠.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택시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혹시라도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거나 택시 기사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조마조마했죠. 택시는 시내를 빠져나가 강남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제 심장은 점점 더 세차게 뛰기 시작했어요. 강남이라니. 역시 뭔가 있구나. 한참을 달리던 택시는 번화가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깔끔한 오피스텔 건물 앞에서 멈춰 섰어요.
며느리는 익숙하게 택시에서 내린 뒤 건물 입구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오피스텔 건너편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오피스텔이라니. 제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며느리가 숨겨둔 남자와 만나는 비밀 장소인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 아들 진우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망쳐놓다니.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오피스텔 입구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며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오피스텔의 유리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손에 들린 것을 보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며칠 전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던 그 영수증에 백화점 쇼핑백이 떡하니 들려 있었어요. 선물을 사서 남자를 만나고 이제 나오는구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당장 차에서 내려 며느리의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소란을 피워봤자 좋을 게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쫓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한 것을 보았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오피스텔 건물을 바라보다가 힘없이 운전대에 고개를 기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에 대한 미안함, 며느리에 대한 분노, 망가져버릴 가정에 대한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마주볼 자신이 없어서 저녁 식사 준비만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들이 퇴근하고 며느리와 함께 식사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저는 방에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며느리의 얼굴을 보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저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한참 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주무세요? 저녁 안 드세요? 생각 없다. 너희들끼리 먹어라.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들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뒤에는 며느리가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죠. 너 나한테 할 말 없니? 제가 며느리를 쏘아붙이자 며느리는 당황한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정말 몰라서 물어. 오늘 낮에 어디서 뭘 하고 다녔는지 네 입으로 직접 말해봐. 제 추궁에 아들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또 왜 그러세요? 수민이 오늘 친구 만난다고 했잖아요. 친구. 그 친구가 오피스텔에 사는 남자친구였나 보지. 제 입에서 오피스텔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반응은 제 확신을 더욱 굳게 만들었죠. 이제 실토를 하는구나. 저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몰아붙이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그거요?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진우 씨, 이리 와봐. 며느리는 아들의 손을 잡아 끌고 거실 소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낮에 들고 있던 그 백화점 쇼핑백을 아들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야? 열어봐. 당신 선물이야.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쇼핑백 안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영수증에서 봤던 바로 그 파란색 실크 넥타이가 들어 있었어요.
우와, 넥타이네. 되게 비싸 보이는데. 갑자기 웬 선물이야? 당신 지난주에 과장으로 승진했잖아. 내가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척 했는데 사실은 서프라이즈로 챙겨주려고 했지. 축하해, 여보. 정말? 와, 수민아, 고마워. 감동인데? 아들은 기뻐하며 넥타이를 목에 대보았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두 사람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의 승진. 맞아요. 아들은 지난주에 승진했다고 분명히 제게도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며느리에 대한 의심에 눈이 멀어 그 중요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 오피스텔은?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며느리가 저를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아, 거기 제 친구 작업실이에요. 이번에 새로 오픈해서 집들이 겸 놀러 갔던 거고요. 친구가 포장 솜씨가 좋아서 이 선물 포장 좀 부탁하려고 들렀던 거예요. 친구의 작업실, 선물 포장. 너무나도 명쾌한 설명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공들여 쌓아 올렸던 외도라는 시나리오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행까지 한 제 자신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한심하게 느껴졌죠. 어머니, 혹시 저 미행하셨어요? 그래서 오피스텔까지 아시는 거예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게 나는 너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불신이죠. 어머님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방 침대에 누워 밤새 뒤척였습니다. 며느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에 괴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넥타이와 오피스텔은 오해였다고 치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야. 대체 왜 며느리는 여전히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거지? 제 오해는 풀렸지만 며느리의 가장 큰 비밀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개를 걷어내기 전까지는 이 의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넥타이 선물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볼 낯이 없어서 슬슬 피했고 며느리 역시 저를 투명 인간 취급했죠. 미행까지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며느리의 마음이 어떨지는 불 보듯 뻔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고요. 저는 제 섣부른 의심과 행동을 자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문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외도라는 가장 강력했던 가설이 사라지자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기에 저토록 저를 경계하고 불편한 택시를 고집하는 걸까? 새로운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 베란다에 내놓은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진 시간이라 제가 베란다에 있는 것을 집 안에서는 잘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와 누군가와 통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물을 주고 있었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유난히 다급하게 들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해볼게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하고 있었어요. 마치 죄인처럼요. 이번 주까지는 꼭. 네, 약속 지키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마련할게요. 마련한다는 말. 그 말이 제 귀에 확 꽂혔습니다.
통화 내용은 전부 들을 수 없었지만 정황상 돈 문제에 얽혀 있는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전화를 끄는 며느리는 한동안 베란다 창가에 서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어깨가 어찌나 힘없어 보이던지 순간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죠. 그날 밤 저는 잠든 며느리의 방문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돈 문제라니. 새로운 가설이 제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혹시 며느리가 누구에게 말 못할 빚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주식이나 코인 같은 것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차를 팔지는 못하고 기름값이라도 아끼려고 택시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미쳤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며느리가 저와 아들에게 쌀쌀맞게 굴었던 것도 이해가 갔어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짐을 지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간섭처럼 느껴졌을 테니까요. 며칠 뒤 제 새로운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는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미행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번의 실패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이번에는 며느리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어요. 만약 정말 돈 문제로 힘들어하는 거라면 시어머니인 제가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저는 지난번보다 더 조심스럽게 며느리의 뒤를 쫓았습니다. 며느리가 탄 택시는 강남의 오피스텔이 아닌 시내 중심가로 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대형 은행의 본점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려 망설임 없이 은행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며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은행에는 왜 온 걸까? 대출 상담이라도 받으려는 건가? 제 머릿속은 온갖 추측으로 복잡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며느리가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아닌 제법 두툼해 보이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은행 앞 ATM 기기로 다가가 그 봉투에 담긴 돈을 입금하는 듯 했습니다. 화면을 조작하는 며느리의 얼굴은 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죠. 한참을 서성이던 며느리는 입금을 마친 뒤 허탈한 표정으로 다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가설이 거의 확실하다고 믿게 되었어요. 저렇게 큰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을 보니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어요. 왜 저런 힘든 일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을까? 진작에 저나 아들에게 털어놓았다면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았을 텐데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며느리에게 확인해야 할까? 지난번처럼 섣불리 추궁했다가는 또다시 관계만 악화될 것이 뻔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가 스스로 입을 열게 만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말이에요. 기회는 의외로 쉽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서재에서 급하게 처리할 업무가 있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줄 과일이라도 깎아주려고 서재에 들어갔죠. 아들은 한창 일에 집중하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와 책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 더미 사이로 익숙한 은행 로고가 찍힌 통장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며느리의 월급 통장이었습니다. 아마 아들이 연말정산 때문에 필요해서 꺼내놓았다가 깜빡하고 정리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봐도 될까? 명백한 사생활 침해였지만 저는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아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재빨리 통장을 집어들고 첫 장을 넘겼습니다. 통장에는 며느리의 이름과 함께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온 내역이 찍혀 있었어요. 대기업 과장답게 액수도 제법 컸죠.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입금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출금 내역이었어요. 매달 월급날이 지나고 며칠 뒤면
거의 월급의 절반에 가까운 큰 금액이 자동이체라는 항목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빠져나간 돈이 벌써 1년치가 넘게 쌓여 있었어요. 통장의 잔고는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저는 통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며느리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 큰 돈이 매달 어디로 빠져나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상적인 지출은 아닌 것이 분명했어요. 아마도 사채나 무리한 대출의 이자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러니 남들 눈이 무서워 차도 마음대로 못 타고 기름값 몇 푼이라도 아끼려고 택시를 탔던 겁니다. 저는 통장을 조용히 제자리에 돌려놓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를 불러 앉혀놓고 이 통장을 내밀며 사실대로 말하라고 해야 할까? 아니면 아들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집안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 사실을 저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이 문제는 이제 며느리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가족 전체의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다음 날 며느리와 끝장을 보리라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의 텅 빈 통장. 그 잔혹한 진실을 확인한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와서도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제는 모르는 척할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명백한 증거가 제 손에 쥐어진 셈이었습니다. 자동이체라는 네 글자 아래 매달 어김없이 찍혀나가던 그 거대한 숫자들. 그 숫자들은 마치 며느리의 목을 조르는 밧줄처럼 제 숨통까지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보여주었던 그 날카로운 태도와 알 수 없는 불안감의 근원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혼자서 저 거대한 빚더미를 감당하려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을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가족인 우리에게, 남편인 진우에게조차 등을 돌리고 혼자서만 끙끙 앓았던 걸까? 우리를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이 지경이 되도록 입을 닫고 있었던 걸까요? 그 서운함은 이내 책임감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 며느리가 스스로 구렁텅이에서 걸어 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직접 그곳으로 들어가 끄집어내야만 해. 설령 그 과정이 며느리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족 누구도 행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들이 출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며느리와 단둘이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이야기를 해야만 했어요. 아들이 현관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리고 집안에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자 저는 비로소 결심을 굳혔습니다. 거실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맞은편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았습니다. 제 움직임에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이미 또 무슨 일이시죠? 하는 경계심과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아가, 나 좀 보자. 너랑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제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며느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어머님? 그래. 돌려 말하지 않을게. 너 돈 문제 있는 거 맞지? 단도직입적인 제 질문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옅은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대답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 문제가 왜 있어요? 정말이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저는 제 휴대폰을 들어 며칠 전 며느리를 미행하며 찍어두었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은행 앞에서 수심 가득한 얼굴로 ATM을 조작하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죠. 사진을 본 며느리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내가 다 봤어.
네가 그날 은행에서 큰돈을 인출해서 누군가에게 보내는 것을. 그리고 네 월급 통장도 봤다. 매달 월급의 절반이 넘는 돈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더구나. 이제 말해봐. 대체 무슨 빚을 진 거야? 누구한테 협박이라도 당하고 있는 거니? 말을 해야 나도 진우도 널 도울 수 있잖니. 저는 애타는 마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제 이 정도 증거를 들이밀었으니 며느리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하리라 생각했어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제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는 대신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은 경악과 당혹감을 넘어 깊은 경멸과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하하. 며느리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미행에, 사진 촬영에, 이제는 제 통장까지. 탐정이라도 되신 것 같아요. 그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나는 너를 걱정해서. 걱정이요? 며느리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그 기세가 어찌나 등등한지 순간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들었습니다. 이게 걱정으로 보이세요? 이건 걱정이 아니라 스토킹이고 사생활 침해예요. 어머님은 지금 법을 어기고 계신 거라고요. 제가 어머님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어머님께서 제 모든 것을 들여다볼 권리는 없어요. 제 돈을 어디에 쓰든 제가 누구를 만나든 그건 어머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파헤치실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저는 그 기세에 눌려 나는 그저 가족이니까 하고 중얼거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어머님의 지금 이 행동은 제게 구원이 아니에요. 숨 쉴 틈도 없이 제 목을 조여오는 족쇄라고요. 그 말을 하는 며느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한 처절한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돕고 싶다는 제 마음이 어떻게 폭력과 족쇄라는 말로 돌아올 수 있는 걸까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아들은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의 살벌한 공기를 감지하고는 저와 며느리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결국 며느리가 먼저 침묵을 깼어요. 식탁에 앉자마자 아들을 보며 낮에 있었던 일을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진우 씨,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 오늘 어머님이. 며느리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어요. 그 모습에 아들은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또 수민이한테 무슨 일 있었어요? 내가 뭘? 쟤한테 물어봐라. 내가 뭘 어쨌는지. 제가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자 며느리가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내 통장까지 보셨어. 나를 미행하고 사진까지 찍고 내가 빚이라도 져서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사람인 것처럼 몰아붙이셨다고. 며느리의 말에 아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어머니, 정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또 수민이를 괴롭히신 거예요? 그것도 통장까지.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내가 괴롭힌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야. 네 와이프 통장이 텅 비어 있다는데 그럼 시험이 된 내가 가만히 있으리? 저러다 우리 집 길바닥에 나앉으면 그때는 어떡할 건데. 너는 네 와이프가 저러고 다니는 거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저는 아들에게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눈물 흘리는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마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설령 수민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해도 어머니 방식은 틀렸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구석으로 몰아넣으세요? 언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지옥 같은 곳이 됐죠? 저 정말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진우 너, 제발 저희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의 그 지긋지긋한 관심, 이제 정말 사양하고 싶으니까요. 아들은 제게 지긋지긋하다는 말을 남기고 며느리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제 심장에 박히는 대못 소리 같았어요. 저는 텅 빈 식탁에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가는 음식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그저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어째서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버려진 사람이 되어야만 했을까요? 억울함과 서러움에 눈물이 흘렀지만 닦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하고 삭막한 집에서 저는 이제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완벽한 침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외에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고 저녁이 되면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찍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의미 없이 텔레비전 채널만 돌리다 잠자리에 들곤 했죠.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섬이 되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한다는 제 행동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낳았다는 자책감에 며칠 밤낮을 괴로워했어요. 내가 정말 틀렸던 걸까? 요즘 젊은 애들의 방식은 다른 건데 내가 너무 낡은 생각으로 며느리를 재단하려 했던 걸까?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와 제 자신을 잠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그 격렬한 분노. 그것은 단순히 사생활을 침해당한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처절하고 절박했습니다. 마치 무너져 내리는 성벽 뒤에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처럼요.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집안의 냉기는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이 깨어진 관계는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았죠.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이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는 것보다는 차라리 몸이라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게 나았어요. 저는 몇 날 며칠에 걸쳐 대대적인 집안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묵혀두었던 창문을 활짝 열고 구석구석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가구의 위치를 바꾸며 집안의 분위기를 환기시키려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서재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쓰는 공간이었지만 사실상 며느리가 더 많이 사용하는 곳이었죠. 그곳에 들어서는 것은 왠지 모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청소의 일부일 뿐이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걸레와 먼지떨이를 들고 서재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성격을 닮아 서재는 늘 먼지 한 톨 없이 깔끔했어요.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몇 가지 필기구가 각을 맞춘 듯 놓여 있었고 책장의 책들은 마치 도서관처럼 분류별로 잘 정돈되어 있었죠. 그 반듯함이 오히려 저와 며느리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내보내고 책상과 창틀의 먼지를 꼼꼼히 닦아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장의 먼지를 털어낼 차례가 왔습니다. 며느리가 읽는 책들이 꽂힌 책장이었죠. 최신 경영 서적부터 시작해서 두꺼운 인문학 서적, 그리고 섬세한 감성의 시집까지. 책의 종류만 봐도 며느리가 얼마나 치열하고 깊이 있게 살아가려 노력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 아이를 저는 대체 왜 그렇게 몰아붙였을까요?
먼지더리로 책등을 가볍게 훑어내리던 순간이었어요. 제 팔꿈치가 그만 책 몇 권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아차 하는 순간 책 서너 권이 와르르 소리를 내며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중 한 권은 양장본이라 꽤 큰 소리를 냈죠. 어머나. 저는 깜짝 놀라 허리를 숙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끼는 책인데 어디 모서리라도 찌그러졌으면 어쩌나 걱정이 됐어요. 다행히 두꺼운 카펫 위로 떨어진 덕에 책은 상한 곳 없이 멀쩡했습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책들을 주워 모으는데 그 책들 사이에서 무언가 툭 하고 떨어져 나왔습니다. 명함 크기의 하얀 카드 한 장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책갈피려니 하고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에 잡히는 감촉이 일반적인 종이 책갈피와는 달랐어요. 조금 더 빳빳하고 두꺼웠죠. 고개를 들어 카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인쇄된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책갈피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병원의 진료 예약 카드였습니다. 상단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대학병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료과 안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카드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환자 이름란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세 글자, 박수민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약 날짜는 바로 내일 오전 10시. 안과. 안과라니. 전혀 생각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카드를 손에 쥔 채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한꺼번에 밀려들어와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상했어. 모든 게 이상했어. 언제부터였을까? 며느리는 저녁 뉴스를 볼 때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미간을 찌푸렸어요. 저는 그저 하루 종일 컴퓨터 모니터를 보느라 눈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아가, 눈 나빠지겠다. 멀리서 봐라. 하고 잔소리만 했을 뿐입니다. 얼마 전 제가 소화가 안 돼서 약을 찾았을 때의 일도 떠올랐어요. 약통에 적힌 깨알 같은 복용법을 읽으려고 돋보기를 찾고 있는데 며느리가 제가 봐드릴까요, 어머님? 하고 다가왔었죠. 하지만 약통을 받아든 며느리는 한참을 들여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이 없었어요. 왜 그러니? 하고 묻자, 아니에요. 글씨가 좀 작네요. 어머님 돋보기 어디 있으세요? 하고 되물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그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한 달 전 며느리가 거실 테이블에 정강이를 찧었던 날. 그날 며느리는 단순히 아파하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부딪힌 직후 잠시 방향 감각을 잃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부축하려 하자 황급히 괜찮아요. 하고 저를 밀어내듯 말했죠. 그건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한 행동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밤에 운전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던 일도요. 아들이 회식이 늦어져 데리러 와달라고 했을 때 며느리는 밤눈이 어두워서 무섭다며 번번이 거절하고는 택시를 타고 가라고 했었죠. 아들은 요즘 세상에 밤눈 어두운 사람이 어디 있냐며 투덜거렸고 저는 며느리가 그저 귀찮아서 그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택시. 그래, 이 모든 의문의 시작이었던 택시. 왜 며느리는 그토록 택시를 고집했을까? 돈을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었어. 외도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어. 만약에 말이야. 서서히 시야가 좁아지고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더 이상은 자신의 운전 실력을 믿을 수 없게 된 것이라면 핸들을 잡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끔찍한 흉기를 드는 것과 같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면 그 끔찍한 가설에 도달하자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의심하고 미행하고 통장을 뒤지고 모욕적인 말들을 퍼부었던 그 모든 순간, 며느리는 혼자서 세상의 빛이 사라져가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며느리가 제게 보였던 그 날카로운 분노는 저를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나약함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어떻게든 평범한 일상을 지켜내고 싶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자존심이자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저는 진료 카드를 부서져라 손에 쥔 채 차가운 바닥에 앉아 오열했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고였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수만 번을 외쳤지만 그 말은 결코 며느리에게 닿지 못할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제발, 제발 이 모든 것이 제 기괴한 상상이기를, 또 한 번의 끔찍한 오해이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길고 길었던 의심의 종착지이자 며느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비밀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어둠을 지새웠습니다. 며느리의 진료 카드를 서재 책상 위에 올려두고 제 방으로 돌아왔지만 그 얇은 종이 한 장이 주는 무게감은 천근만근의 바위가 되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눈을 감으면 그동안 제가 저질렀던 모든 어리석은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의 뒤를 밟던 제 비열한 모습, 쓰레기통을 뒤지던 탐욕스러운 손길, 통장을 몰래 훔쳐보던 비겁한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며느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제 모진 혀까지. 그 모든 것이 부메랑이 되어 날아와 제 심장을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저는 더 이상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둠에 잠긴 거실 벽에는 우리 가족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년 전 며느리가 처음으로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속 며느리는 어색하지만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어깨를 감싸 안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제가 그동안 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 단란했던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았는지 깨닫고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해서 며느리의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사라질까요? 제가 흘리는 이 후회의 눈물이 며느리가 혼자서 흘렸을 그 절망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줄 수 있을까요? 아니, 아닐 겁니다. 저는 이미 용서받을 자격을 잃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죄가 너무나도 크기에 저는 이 진실 앞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확인해야만 했어요. 제 끔찍한 예상이 사실인지,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며느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것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미행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미행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의심의 확인이 아니라 진실의 목격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단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이의 고통을 끌어안기 위한 제가 마땅히 걸어야만 하는 가시밭길이었습니다. 날이 밝고 집안은 여느 때처럼 침묵 속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아들은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고 출근했고 며느리는 예약 시간에 맞춰 외출 준비를 시작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 손끝만 바라보았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힘없이 속삭이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며느리의 뒷모습은 위태로운 갈대처럼 흔들리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연약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둘러 차 열쇠를 챙겨 지하주차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밖으로 나오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쳤어요. 며느리가 탄 택시가 막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저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익숙한 거리의 풍경이 오늘따라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세상 모든 것이 저의 죄를 알고 손가락질하는 것만 같았죠. 택시는 제 예상대로 진료 카드에 적혀 있던 그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입구에 다다를수록 운전대를 잡은 제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거대하고 하얀 병원 건물은 마치 저를 심판하기 위해 서 있는 거대한 재판관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택시에서 내려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결심한 듯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차를 세우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병원 로비에 북적이는 인파와 소독약 냄새가 제 죄책감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어요. 저는 마치 도망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그림자에 몸을 숨기며 며느리의 뒤를 밟았습니다. 2층 안과 병동. 그곳은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무겁고 침체된 공기가 흐르고 있었어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깊은 수심에 잠겨 있었죠. 어린아이의 눈에 안대를 붙여주고 있는 젊은 엄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의 팔짱을 끼고 있는 중년의 아들. 그들 모두 각자의 사연과 아픔을 안고 있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차마 그 근처로 다가가지 못하고 복도 저편의 기둥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수민 환자분. 간호사의 호출 소리에 며느리의 어깨가 움찔하고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휘청이는 걸음으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쿵. 문이 닫히는 소리는 제게 내려지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1분 1초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베는 듯 했어요. 제발 아무 일도 아니기를. 단순한 노안이거나 가벼운 염증이기를. 저는 평생 드리지도 않았던 기도를 그 순간만큼은 온 마음을 다해 올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진료실 문이 다시 열리고 며느리가 걸어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어요. 며느리의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이었습니다. 영혼이 모두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그 눈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는 며느리의 손에는 얇은 안내 책자 하나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로봇처럼 뻣뻣한 걸음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제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제 눈은 지옥 같은 글자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망막색 소변성증 환우와 가족을 위한 안내서. 망막 색소변성증.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그 병명은 그저 단어의 조합만으로도 끔찍한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며느리는 복도 끝 창가에 있는 벤치를 발견하고는 더는 버틸 힘이 없다는 듯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든 안내 책자를 펼쳐보려던 며느리는 이내 그것을 무릎 위로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툭, 투둑. 고요한 병원 복도에 며느리의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어깨를 작게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던 며느리는 결국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려 애썼지만 그 울음소리는 며느리의 작은 몸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절규처럼 들렸어요.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며느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절망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둥에 몸을 기댄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앞이 흐려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알고 싶어 했던 진실. 그 진실의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했습니다. 제 눈앞에서 울고 있는 저 아이는 제가 그동안 의심하고 미워했던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서서히 좁아지는 시야 속에서 세상의 모든 빛을 잃어가는 공포와 혼자 싸우며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내 가여운 며느리, 박수민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제 입에서 나온 것은 의미 없는 탄식뿐이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져 내렸지만 그것은 며느리의 고통에 비하면 한낱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저 멀리서 홀로 울고 있는 며느리를 향해 차마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온몸에 피가 빠져나간 듯한 서늘한 무력감이 저를 지배하고 있었죠. 저 멀리 벤치에 홀로 앉아 울고 있는 며느리의 가녀린 뒷모습.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제 머리를 내리치고 제 심장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일어서야 했습니다. 저 아이에게 다가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는 마치 땅에 뿌리라도 내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 걸음을 떼는 것이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발을 내딛는 것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저 아이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후회와 자책으로 뒤엉켜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헤매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도망친다면 저는 평생을 이 죄책감의 감옥에서 살아나가야만 한다는 것을요. 제가 저지른 죄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에 저는 이 진실의 현장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후들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첫걸음을 떼었어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며느리가 앉아있는 벤치까지의 거리는 불과 몇십 미터 남짓이었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멀고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에게 내뱉었던 모진 말들이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네가 뭘 숨기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집안 말아먹을 작정이야? 그 모든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심한 얼굴들, 간호사를 부르는 다급한 목소리, 이 모든 소음이 제게는 저를 향한 비난처럼 들렸어요. 마침내 저는 며느리가 앉아있는 벤치 앞에 도착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두 손에 얼굴을 묻은 채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울고 있었어요. 그 작은 어깨의 떨림이 제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며느리의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제 그림자가 며느리의 위로 드리워졌을 때 며느리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퉁퉁 부은 눈,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얼굴. 저와 눈이 마주친 며느리의 눈동자가 경악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마치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라도 들킨 사람처럼요. 그 순간에도 저 아이는 제게 자신의 가장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민아. 제 입에서 나온 것은 목이 메인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미안하다 아가, 정말 미안하다. 제 사과에 며느리는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건데요.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죄인이야. 나 같은 시험이 만나서 네가 이 고생을.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며느리의 앞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오열했어요. 제 체면도 자존심도 이제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제 돌발 행동에 당황한 며느리는 잠시 저를 내려다보기만 하다가 이내 꾹꾹 눌러 참아왔던 모든 감정의 둑이 무너진 듯 그 자리에 함께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래 알아. 얼마나 무서웠니? 얼마나 힘들었어. 이 미련한 시어미는 그것도 모르고 너를. 며느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부터였어요. 밤에 운전하는데 신호등 불빛이 자꾸 번져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어두운 곳에만 가면 한치 앞도 안 보이고 자꾸 헛것을 짚고 넘어졌어요. 동네 안과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라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망막색 소변성증이라고 하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빛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병이라고. 저는 며느리의 떨리는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은 듯 너무나도 앙상한 등이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왜 이 미련한 거사? 진우한테라도 말을 했어야지.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 아들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한창 회사에서 인정받고 미래를 꿈꾸는 사람한테 나 때문에 발목 잡히게 할 수는 없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께도요. 그래서 차를 팔 수가 없었어요. 차를 파는 순간 제가 아프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냥 주차장에 세워두고 일부러 택시를 탔어요. 혹시라도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였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병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며느리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그 큰 돈은요, 비급여 치료 때문이었어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비싼 주사도 맞고 병에 좋다는 건 뭐든 사서 먹었어요. 한 가닥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서요. 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시는 거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미행하시는 것도요. 너무 서럽고 분했지만 차라리 그 편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상한 년이 되면 아무도 제 병을 눈치채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더 쌀쌀맞게 굴었어요. 어머님을 밀어내면 제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고백에 저는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착하고 어리석은 아이. 자기 자신보다 가족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느라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해왔던 겁니다. 아니야. 네가 뭐가 죄송해. 내가 죄인이지. 내가 천하의 죄인이야. 이 바보 같은 시어미가 네 깊은 속도 모르고 너를 얼마나 핥히고 상처 줬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수민아. 저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울었습니다. 그것은 원망과 오해를 씻어내는 회한의 눈물이자 마침내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화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저와 며느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눈물바람이 휩쓸고 간 병원 복도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옅은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저는 퉁퉁 부은 며느리의 눈을 손수건으로 닦아주고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한동안 말없이 며느리의 손만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와서 100마디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 네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주저앉아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며느리는 이미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혼자서 싸워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우리 가족이 며느리의 방패이자 칼이 되어 주어야만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어요. 슬픔과 죄책감을 넘어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고야 말겠다는 단단한 결이었습니다. 수민아, 잠깐만 여기 있어. 내가 전화 한 통만 하고 올게. 저는 며느리를 안심시키고는 복도 끝으로 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아들 진우의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아들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요, 어머니? 진우야. 제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던 일 다 멈추고 여기 대학병원으로 와라. 병원요? 병원은 갑자기 왜요? 또 무슨 일이세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경계심과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와. 네가 지금 당장 네 와이프 곁에 있어줘야 해. 우리 수민이한테 네가 필요하다고. 제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과 비장함을 느꼈는지 아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는 아들에게 병원 위치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며느리에게 돌아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아가, 우리 저기 카페 가서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면서 진우 기다리자. 응. 며느리는 힘없이 제게 이끌려 병원 1층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저는 따뜻한 대추차 2잔을 시켜 며느리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 아들이 헐레벌떡 카페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대체 무슨 일이냐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수민아,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어디 아파? 아들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가 직접 들어야겠다. 그리고 너 눈으로 직접 봐야 해. 우리 다시 의사 선생님 좀 뵙고 가자. 아들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와 며느리를 따라 다시 안과 병동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안과 진료실 문을 망설임 없이 두드렸어요. 잠시만요. 하는 간호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환자 보호자인데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제 단호한 태도에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의자에 앉히고 저는 의사의 책상 앞에 똑바로 서서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어요. 선생님, 제 며느리 병, 망막색 소변성증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치료 방법은 있습니까?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저는 제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두서없이 하지만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뭐가 있습니까? 해외는요? 지금 진행 중인 임상시험이나 신약은 없습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들었는데 그럼 나중에 우리 2세 계획에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제가 쏟아내는 질문들에 의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차분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의 진행 속도, 현재까지 알려진 치료법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 환자와 가족이 준비해야 할 것들까지. 저는 의사의 말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옆에서 설명을 듣던 아들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눈물을 뚝뚝 흘렸고 며느리는 그런 아들의 손을 오히려 더 꽉 잡아주었어요.
저는 더 이상 의심 많고 잔소리하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거대한 절망과 싸워야 하는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아무도 저녁을 먹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각자의 슬픔을 사귀고 있었죠. 그 침묵을 깬 것은 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시간 없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가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오래된 상가 건물 등기 부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니들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 노후 자금으로 쓰라고 사준 작은 상가다. 내가 이거 팔 거다. 제 선언에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어머니 전 재산이잖아요. 아들이 기겁하며 말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끄럽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거야. 하지만 우리 수민이 눈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어.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아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구나. 아직 완치법은 없지만 병의 진행을 늦추는 연구가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세상 어디든 간에 단 1%의 희망이라도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는 그곳으로 갈 거다. 내가 가진 모든 걸 팔아서라도 네 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러니 너는 절대로 희망을 잃으면 안 된다. 알겠니? 제 말에 며느리는 끝내 참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아까 병원에서 흘렸던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이 뒤섞인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비로소 하나의 운명 공동체가 된 우리 가족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병원 복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던 그날 이후 우리 집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속도와 온도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지독한 냉전이 몰고 왔던 살얼음판 같은 공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는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끊임없이 서로의 안위를 묻는 다정한 대화로 채워졌죠. 저는 더 이상 의심의 눈초리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저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세상 속에서 홀로 외로웠을 내 가여운 아이의 눈이자 발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로 맹세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제 하루는 며느리를 위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며느리의 방문을 노크하고 아가 잘 잤니? 불편한 데는 없었고 하고 묻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일과였죠. 그러면 방 안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한결 부드러워진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덕분에 푹 잤어요. 어머님도 잘 주무셨어요? 그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 마음도 비로소 안심이 되었어요. 아침 식탁에는 블루베리와 시금치, 당근처럼 눈에 좋다는 음식들이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며느리는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워주며 제 마음에 보답했죠. 병원에 가는 날이면 이제 운전은 당연히 제 몫이었어요. 한때 의심과 불신의 상징이었던 그 자동차는 이제 우리 두 사람의 희망을 싣고 달리는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에게 마치 라디오 DJ가 된 것처럼 창밖의 풍경을 생생하게 중계해 주었죠. 수민아, 지금 우리 올림픽대로 달리고 있어. 왼쪽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데 어젯밤에 비가 와서 그런지 물이 제법 맑네. 저 멀리 높은 빌딩도 황금빛으로 반짝이고
꼭 만화 영화에 나오는 성 같아. 어느 날은 공원으로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어요. 천천히 며느리의 팔짱을 끼고 산책하며 저는 세상의 모든 색깔을 제 목소리에 담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아가, 저기 봐. 저 나무 단풍나무인데 잎사귀 끝이 벌써 저렇게 새빨갛게 물들었네. 꼭 수줍은 새색시 볼처럼 발그레하다. 그리고 네 발밑에는 지금 노란 은행잎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어. 바삭바삭 밟는 소리도 참 듣기 좋다. 그렇지? 그러면 며느리는 제 팔을 더 꽉 잡으며 눈을 감고는 활짝 웃어 보였어요. 네, 어머님. 제 눈으로 볼 때보다 어머님 눈으로 세상을 보니 훨씬 더 아름답고 선명하게 느껴져요. 모든 게 다 그림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진우의 변화는 저보다 더 극적이었어요. 아들은 마치 오랫동안 짊어져 왔던 철없는 아들의 허물을 벗어던진 듯 하루가 다르게 어른스러운 가장의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칼같이 퇴근해서는 가장 먼저 며느리의 상태부터 살폈고 저녁이면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죠? 하며 제 어깨를 주물러 주기도 했죠. 주말이면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저와 며느리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아들을 볼 때마다 저는 며느리의 병이 우리 가족에게 크나큰 시련을 주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묶어주는 계기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새로운 중심지는 서재가 되었어요. 한때 비밀과 오해, 그리고 감시의 공간이었던 그곳은 이제 절망과 싸우고 희망을 찾아 나서는 우리 가족의 작전 사령부였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상가 건물을 급매로 내놓았고 생각보다 빨리 계약이 성사되었죠. 이제 우리에게는 싸움을 위한 든든한 실탄이 마련된 셈이었어요. 매일 밤 우리 세 사람은 서재에 모여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시력이 조금이라도 더 남아있을 때 하나라도 더 찾아야 한다며 놀라운 집중력으로 전 세계의 안과 병원과 연구소 홈페이지를 샅샅이 뒤졌어요. 며느리가 외국어로 된 의학 자료를 찾아내면 아들이 서툰 솜씨로나마 그것을 번역했고 저는 그 내용을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며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리해 나갔죠. 망막색 소변성증과 관련된 논문, 최신 치료 기술, 임상시험 참가 자격 등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보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과정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희망적인 소식을 발견하고 기뻐하다가도 엄청난 치료비나 까다로운 자격 조건에 좌절하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 길이 아니면 다른 길이 있겠지. 세상은 넓고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니. 여보,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리가 아직 못 찾은 것뿐이야. 포기만 하지 않으면 분명히 길은 있을 거야. 그렇게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버티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이제 그만 잘까 하던 순간이었죠. 며느리가 갑자기 하는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왜 그래, 아가? 뭐 찾았어? 어머님, 진우씨, 이것 좀 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대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황급히 며느리가 가리키는 노트북 화면으로 고개를 파묻었습니다. 화면에는 미국 동부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 부설 안과 연구소의 홈페이지가 떠 있었죠. 그곳에서는 망막 전구세포를 이용한 새로운 줄기세포 치료법의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공고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또 자격이 안 맞을지도 몰라. 너무 기대하지는 말자. 저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심장은 이미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스크롤하며 임상시험 참가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중요한 유전자 변이 항목에 도달했을 때 며느리의 입에서 믿을 수 없다는 탄성이 터져나왔죠.
맞아, 똑같아. 제가 가진 유전자 유형이랑 여기서 찾는 유형이랑 똑같아요. 세상에 어머님 길이 있나 봐요. 정말로 우리에게도 기회가 오려나 봐요. 며느리는 노트북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와 아들도 그 화면을 보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절망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동이 트는 줄도 모르고 연구소에 보낼 서류를 준비했죠. 며느리의 진단서와 각종 검사 결과를 번역하고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를 작성했어요. 저는 며느리가 쓴 초안에 이 아이는 제 아들의 아내이기 이전에 제 소중한 딸입니다. 제발 제 딸에게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어머니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한 문단 정성껏 덧붙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원 서류를 보내고 우리는 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메일함을 새로 고침하며 혹시나 답장이 오지 않았을까 확인했죠. 일주일, 2주일.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점점 불안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거실에서 며느리와 함께 과일을 깎아 먹고 있는데 며느리의 휴대폰에서 띵동하는 이메일 도착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마른 침을 삼키며 며느리의 휴대폰을 받아들었습니다. 발신자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바로 그 연구소였죠. 왔어, 아가, 답장이 왔어. 제 손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며느리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일 본문을 천천히 스크롤했습니다. 수많은 외국어 단어들 속에서 마침내 선정되었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찾아냈어요. 됐어, 수민아, 너가 됐대. 임상시험 대상자로 뽑혔대. 그 순간 우리 집은 떠나갈 듯한 환호성과 기쁨의 눈물바다로 변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아들은 며느리를 번쩍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죠. 절망의 어둠 속에서 마침내 한 줄기 강렬한 희망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슬퍼할 틈도 절망할 틈도 없었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비자를 신청하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현지의 숙소를 구했죠. 저는 제 남은 모든 것을 쏟아부어 며느리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저는 거실에서 며느리에게 미국에 가서 사용할 태블릿 PC의 사용법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음성 지원 기능과 번역 앱, 그리고 장시간 비행을 위한 오디오북을 다운받아 주었죠. 자, 이제 어지간한 건 다 됐네. 가서 말 안 통해도 이 녀석만 있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다. 제 농담에 며느리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봄 햇살처럼 거실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진작에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을 전했어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나야말로 고맙다, 아가. 나 같은 못난 시어미를 용서해주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안아주었어요. 태블릿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빛이 우리 두 사람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죠. 진정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눈의 기능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닫아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했던 지난날, 우리 집은 환한 대낮에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공항으로 향할 겁니다. 그것은 단순히 대륙을 건너는 비행이 아니라
절망에서 희망으로 건너가는 우리 가족의 위대한 첫걸음이 될 거예요.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진정한 봄이라는 것은 단지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 안을 때 가장 춥고 어두운 겨울 속에서도 우리는 가장 눈부신 봄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을요. 우리 가족은 며느리가 잃어버린 빛을 찾아 아주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이 터널의 끝에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찬란한 희망의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요.